평생을 짓누르던 삶의 무게가 고작 한 줌의 재로 남았을 때 나는 비로소 아버지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화장털의 뜨거운 열기가 식기도 전에 받아든 유골함은 내 두 손 안에 쏙 들어올 만큼 가벼웠고 그 가벼움은 오히려 납덩이처럼 내 가슴을 짓눌렀다. 칠순을 간 넘기고 떠난 아버지의 장례식은 쓸쓸하다 못해 적막했다. 조문객이라곤 아버지가 생전에 막걸리 잔을 기울이던 동네 노인 몇 분과 내 직장 동료들이 의무감에 들러 건넨 형식적인 위로가 전부였다. 향냄새가 진동하는 빈소에 앉아 영정사진 속 무뚝뚝한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당신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었냐고. 평생을 가난과 씨름하며 자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줄 몰랐던 위인.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을 때조차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던 비정한 남편. 그것이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전부였다. 장례 절차는 기계적으로 흘러갔다. 슬픔보다는 피로가, 애도보다는 철이가 앞선 시간이었다. 염을 하고 관을 묶거나 태우고 남은 뼈를 추스르는 과정에서 나는 철저히 관찰자였다. 울음이 터져나오지 않는 스스로가 혹시 괴물은 아닐까 잠시 의심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눈물도 추억이 있어야 흐르는 법이다. 내게 아버지란 존재는 그저 매달 생활비를 붙여드려야 하는 끊어낼 수 없는 낡은 핏줄의 의무일 뿐이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입구에 세워진 녹슨 자전거가 가장 먼저 내 눈을 찔렀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내 메마른 눈이 유독 저 낡은 자전거 앞에서는 왜 이토록 시큰거리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아버지는 평생 저 자전거를 탔다. 내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러 다닐 때도, 어머니의 약을 지으러 갈 때도 아버지는 저 볼품없는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짐바지에 묶인 고무줄은 몇 번이나 끊어지고 다시 묶여 너덜너덜했고 체인은 기름때에 절어 검붉었다. 어린 시절 친구들의 아버지가 번쩍이는 승용차로 학교에 올 때 내 아버지는 저 자전거를 파고 왔다. 나는 그게 죽기보다 창피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학교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소리를 지르곤 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멋쩍게 웃으며 자전거를 돌리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웃음은 씁쓸함이었을 텐데 그때의 나는 그저 내 가난이 들킬까봐 전전긍긍했을 뿐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노인 특유의 냄새가 섞인 공기가 훅 끼쳐왔다. 주인 잃은 집은 금세 생기를 잃고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말이 좋아 유품 정리이지 사실상 쓰레기를 분류하는 작업이나 다름없었다. 낡은 내복, 구멍난 양말, 유통기한이 지난 소화제, 누렇게 바랜 벽지, 돈이 들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애초에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평생을 일용직 노동자로 살았고 그마저도 나이가 들어서는 폐지를 줍거나 공공근로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으니까. 옷가지를 대충 챙겨 종량제 봉투에 담았다. 서랍장을 열자 먼지가 폴폴 날렸다. 그 속에는 내 초등학교 시절 성적표와 상장들이 비닐 파일에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수나 우가 찍힌 성적표를 보며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뚝뚝하게 공부해라 라는 말만 반복하던 사람이 뒤에서는 이런 걸 모아두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하지만 감동보다는 묘한 불쾌감이 먼저 들었다. 이제 와서 부정을 확인하기엔 우리 사이의 골은 너무나 깊고 넓었다. 나는 성적표 뭉치를 미련 없이 쓰레기 봉투에 처박았다.
과거의 영광도 아버지의 은밀한 자랑도 이제는 다 태워버려야 할 쓰레기에 불과했다. 안방 한 구석, 장롱 깊숙한 것에서 묵직한 것이 손끝에 걸렸다. 꺼내보니 칠이 다 벗겨진 양철 과자통이었다. 흔들어 보니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마치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충직한 늙은 개처럼 그 상자는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숨죽이고 있었던 것 같았다. 혹시 숨겨둔 통장이나 금붙이라도 있을까 싶어 뚜껑을 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들이 들어있었다. 10원짜리 동전 몇 개, 도장,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편지 봉투 하나. 통장은 없었다. 대신 꼬깃꼬깃 접힌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고무줄에 묶여 있었다. 그게 아버지의 전 재산이었으리라. 헛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내 시선은 자연스레 그 낯선 편지 봉투에 머물렀다.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수신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명자님께. 김명자.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어머니의 이름은 박순자였다. 친척 중에도 이웃 중에도 명자라는 이름은 없었다. 게다가 님께라니. 아버지의 투박한 말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칭이었다. 봉투는 풀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지만 세월 탓인지 귀퉁이가 살짝 들려 있었다. 우편은 붙어 있지 않았다. 붙이지 못한 편지, 아니면 붙이지 않은 편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본 사람처럼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평생 어머니밖에 모르는 줄 알았던, 아니 여자라는 존재 자체에 관심이 없어 보였던 목석 같은 아버지에게 숨겨둔 여자가 있었단 말인가?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고통스러워할 때도, 병원비가 없어 쩔쩔맬 때도 아버지는 무능력하게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뒤에서 다른 여자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니.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꽤 두툼했다. 편지라고 하기엔 안에 무언가 더 들어있는 것 같았다. 뜯어볼까 망설였지만 이내 거친 손길로 봉투를 찢다시 기어렀다. 안에서 나온 것은 접힌 편지지 2장과 낡은 흑백 사진 1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낯선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여자는 수줍게 웃고 있었고 아버지는 지금껏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나 어머니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표정. 배신감이 치밀어 옮겼다. 슬픔도 연민도 아닌 시뻘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어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다가 가셨다. 콩나물값 100원을 아끼려 시장 바닥을 헤매다 돌아오신 어머니의 퉁퉁 부은 다리를 나는 기억한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여자, 김명자라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았단 말인가. 이 초라한 집구석 어딘가에 이 편지를 숨겨두고 밤마다 꺼내보며 그 시절을 그리워했을 아버지를 상상하니 역겨움이 몰려왔다. 도대체 당신이란 사람은 끝까지. 입술을 깨물며 편지를 펼쳤다. 글씨는 아버지가 쓴 것이 분명했다. 맞춤법이 틀리고 문장은 투박했지만 꾹꾹 눌러 쓴 글씨에서 절박함이 느껴졌다. 명자씨, 잘 지내시오. 나여 진호애비여. 면목이 없어. 참말로 면목이 없어서 이렇게 글로 남아. 첫 문장을 읽자마자 나는 편지를 구겨버리고 싶었다. 진우, 애비. 내 이름을 팔아 다른 여자에게 편지를 썼다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편지 내용은 더 읽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다. 분명 구구절절한 변명이나 사랑 타령이 적혀 있을 게 뻔했다.
나는 사진과 편지를 쓰레기 봉투 쪽으로 던지려 했다. 하지만 팔이 허공에서 멈췄다. 도대체 언제 쓴 것일까? 그리고 이 여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버지가 죽는 순간까지 간직했던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단순히 옛 연인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것일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다. 만약 아버지가 어머니를 두고 바람을 피운 것이라면,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토록 불행하게 살아야 했다면, 나는 죽은 아버지라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다시 편지를 집어들었다. 구겨진 종이를 펴며 결심했다. 이 여자를 찾아야겠다. 찾아서 물어봐야겠다. 당신이 누구길래 우리 아버지를, 우리 가족을 기만했냐고. 아버지가 남긴 이 낡은 자전거처럼 내게 남겨진 유산이라곤 이 지독한 의심과 배신감뿐이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고막을 찢었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끝났지만 나와 아버지의 진짜 이야기는, 아니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 편지를 구겨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 한구석에 놓인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마치 나를 비웃는 듯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의심이라는 놈은 마치 맑은 물에 떨어진 먹물 한 방울과 같아서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마음 전체를 검게 물들이고 만다.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과자통에서 나온 편지와 사진 한 장은 내 잔잔했던, 아니 잔잔하다고 믿고 싶었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사진 뒤편에는 빛바랜 볼펜 자국으로 1988년 봄 명자와 함께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1988년. 세상이 올림픽으로 들썩이고 모두가 희망을 노래하던 그 시절, 우리 집은 빚쟁이들의 고함 소리에 숨죽여야 했던 지옥이었다. 어머니는 삭바느질로 손가락이 짓무르도록 일했고, 나는 급식비를 내지 못해 선생님의 눈을 피해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지옥 같은 시간에 다른 여자와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니, 배신감은 이내 서늘한 사리로 변해 내 심장을 옥죄어 왔다. 나는 편지 봉투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동네, 재개발이 멈춰버린 산동네 번지수였다. 시동을 걸자 고급 세단의 부드러운 진동이 손끝에 전해졌다. 아버지가 평생을 굴렸던 그 낡은 자전거의 덜컹거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안락함이었다. 나는 성공했다. 적어도 물질적으로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악착같이 공부해 번듯한 대기업 부장 자리에 올랐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파트, 외제차, 유학 보는 자식들. 나는 아버지의 무능을 증오하며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여기까지 달려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내 마음속 공허함은 비례해서 커져만 갔다. 아내와의 대화는 단절된 지 오래였고, 유학 간 아이들은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해왔다. 나는 성공한 가장이었지만 동시에 철저히 고립된 섬이었다. 어쩌면 나 역시 아버지처럼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겉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도심의 빌딩 숲을 벗어나자 좁고 가파른 골목길이 나타났다. 다닥다닥 붙은 붉은 벽돌집들, 전깃줄이 어지럽게 얽힌 하늘, 그리고 골목 어귀에 내놓은 연탄재들.
그 풍경은 내가 그토록 지우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강제로 소환했다. 가난은 냄새로 기억된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 그리고 씻지 못한 몸에서 나는 시큼한 땀 냄새. 아버지가 자전거 페달을 밟아 집으로 돌아올 때면 그 낡은 점퍼에서는 항상 알 수 없는 쇠 냄새와 먼지 냄새가 났다. 나는 그 냄새가 싫어 아버지가 다가오면 슬그머니 뒷걸음질 치곤 했다. 아버지는 그런 나를 보며 씁쓸하게 웃으셨지만 단 한 번도 나를 나무라지 않았다. 그때는 그 침묵이 무능력함이라 여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자식에게 거부당한 아비의 참담한 속으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숨겨진 여자를, 우리 가족을 기만했던 증거를 찾으러 가는 길이니까.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멈춘 곳은 차가 더 이상 진입할 수 없는 가파른 언덕길 입구였다. 나는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세월의 때가 덕지덕지 묻은 낡은 슈퍼마켓 평상에 노인 몇 명이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나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들었다. 30년도 더 된 사진 속 여자를 이들이 기억할 리 만무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어르신들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들의 시선이 내 번쩍이는 구두와 말끔한 양복에 꽂혔다.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나는 최대한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사진을 내밀었다.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이름은 김명자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동네에 사셨던 것 같은데 한 할머니가 돋보기를 고쳤으며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쭈글쭈글한 손가락이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더듬었다. 침묵이 흘렀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만약 모른다고 하면 어쩌나,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멀리 이사를 갔으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이 일었다. 이거 쌀집 아짐이 아닐까? 할머니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에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쌀집 아짐에 명자라는 이름보다 더 구체적인 호칭이었다. 맞다, 쌀집 아짐에네. 그 남편 일찍 죽고 혼자 아들 키우던 그 여자 맞지? 아니, 아들이 있었어요?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높아졌다.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그 아들이 설마 아버지의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가정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아버지가 밖에서 낳은 자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현기증이 일었다. 아들이 있었지. 몸이 많이 아팠던 걸로 기억하는데. 차차, 그 집도 참 기구했어. 근데 이 여자는 왜 찾나? 빚쟁인가? 할머니의 의심 섞인 눈초리에 나는 황급히 손을 저었다. 아닙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지인이라 유품을 정리하다가 찾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노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렸다. 기억을 더듬는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내게는 피를 말리는 고문과도 같았다. 잠시 후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무릎을 탁 치며 입을 열었다. 거기 있잖아. 저기 산 너머 요양원. 치매 걸려서 거기로 들어갔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벌써 한 3년 됐나? 요양원, 치매. 예상치 못한 단어들이었다. 아버지가 그토록 애틋하게 편지를 썼던 여자가 이제는 기억을 잃고 요양원에 있다니. 그렇다면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병든 그녀를 차마 볼 수 없어 편지만 써놓고 붙이지 못했던 것일까?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분노의 대상이 명확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힘없고 병든 노인이라는 사실이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 요양원 이름이 뭡니까? 할아버지가 알려준 곳은 여기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외곽의 작은 요양병원이었다.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다. 등 뒤로 노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무시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지만
손이 떨려 바로 출발할 수가 없었다. 기억이라는 것은 참으로 간사하다.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던 상처들이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균열을 통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나는 백미러 속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와 닮은 듯 하면서도 다른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매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와 자고 있는데 머리를 쓰다듬으려 할 때마다 나는 자는 척하며 그 투박한 손길을 피했었다. 그 손이 닿는 것이 싫었다. 가난이 옮을 것 같았고 패배감이 전염될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 아버지가 남긴 흔적을 쫓아 내 발로 그 패배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차를 몰아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였다. 마치 내 마음속 풍경처럼. 나는 엑셀을 밟았다. 속도계의 바늘이 올려갈수록 가슴속 답답함은 더해만 했다. 김명자라는 여자를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당신이 우리 아버지와 무슨 사이였냐고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면 그저 아버지의 부고를 전하고 반응을 살피는 게 나을까? 아니, 애초에 치매에 걸렸다면 대화가 통하긴 할까?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사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렸다. 사랑 요양원. 낡은 간판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3층짜리 회색 건물이었다. 주차장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건물 외벽 곳곳에는 금이가 있었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여자가 머무는 곳이라기엔 너무나 초라하고 쓸쓸한 풍경이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습기를 머금은 바람에서 비릿한 흙냄새가 났다. 건물 입구로 걸어가는 내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를 영원히 경멸하게 만들 추악한 불륜의 증거일지, 아니면 내가 몰랐던 또 다른 슬픈 이야기일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밤 나는 결코 편히 잠들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이었다. 유리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그 불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버지의 낡은 자전거가 멈춰선 그곳에 나의 의심과 분노를 태울 종착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진실을 마주하는 일은 때로 거짓 속에 안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요양원 복도에 들어선 순간 코끝을 찌르는 싸구려 방향제 냄새와 그 밑에 깔린 비릿한 소독약 냄새가 내 위장을 뒤틀리게 했다. 이곳은 삶과 죽음의 경계, 기억과 망각의 틈새에서 갈 곳 잃은 영혼들이 부유하는 정거장 같았다. 나는 번들거리는 구두 굽소리가 복도의 정막을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3045. 간호사가 일러준 병실 번호가 가까워질수록 양복 안주머니에 꽂힌 편지 봉투가 뜨겁게 달아올라 내 심장 가까운 곳을 지저대는 것만 같았다. 나는 문고리를 잡은 채 잠시 멈춰섰다. 이 문을 열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치부, 어머니를 배신하고 나를 기만했던 그 더러운 비밀의 실체가 저 안에 있다. 문을 열자 훅 끼쳐오는 습하고 더운 공기에 숨이 막혔다. 4인실 병실 안은 고요했다. 창가 쪽 침대, 링거줄을 주렁주렁 매단 채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는 왜소한 등이 보였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나는 하마터면 들고 있던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다. 사진 속에서 수줍게 웃던 생기 넘치는 여인은 온데간데 없고 세월의 풍파에 깎이고 깎여 앙상한 뼈대만 남은 노파가 휑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초점 없는 눈동자, 듬성듬성한 흰머리, 검버섯이 뒤덮인 얼굴.
그녀가 바로 김명자였다. 아버지가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여자의 현재 모습은 내 예상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초라했다. 누구쇼? 갈라진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나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억지로 움직여 침대 옆 간이 의자에 앉았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와 무슨 사이였냐고 멱살이라도 잡고 따지려 했던 내 분노는 눈앞에 무력한 노인 앞에서 갈 곳을 잃고 허공으로 흩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와 그녀가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을 내밀었다.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그녀는 앙상한 손을 뻗어 사진을 받아들었다. 손가락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진을 들여다보는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나는 그녀의 입술이 열리기를, 그래서 아버지의 불륜을 시인하는 말이 튀어나오기를 기다렸다. 차라리 그렇다고 말해줬으면 싶었다. 그래야 내가 아버지를 마음껏 미워하고 이 지긋지긋한 부채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기대를 무참히 배반했다. 밥 먹으쇼? 우리 아기 밥 줘야 하는데. 맥이 팍 풀렸다. 치매라고 했다. 기억을 잃은 사람에게 과거를 묻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그제야 실감이 났다. 그녀는 사진 속의 남자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은 듯했다. 사진을 침대 시트 위에 툭 던져놓고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비가 오네. 빨래 걷어야 하는데. 나는 허탈감에 젖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아버지는 이 여자를 위해 평생을 마음 졸이며 살았는데 정작 그녀는 아버지를 기억조차 못한다. 이 얼마나 허무한 코미디인가. 아버지의 사랑인지 불륜인지 모를 그 감정은 결국 쌍방이 아닌 아버지 혼자만의 지독한 짝사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비웃음이 새어나왔다.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다. 다행이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아버지가 나쁜 놈이라는 확증을 잡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비루한 인생이 더 이상 난도질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모순된 감정이 가슴 밑바닥에서 꿈틀거렸다. 시간은 잔인한 집행관과 같아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도 가장 추악했던 비밀도 모두 낡고 바스라지게 만들어버린다. 나는 주머니 속의 편지를 만지작거렸다. 뜯지 않은 편지. 이대로 이 편지를 가지고 나가서 태워버리면 모든 것은 끝난다. 아버지는 그저 무능하고 무뚝뚝했던 가장으로 남을 것이고 나는 효자 흉내를 내며 장래를 마무리하면 된다.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기억을 잃은 노인에게 편지를 읽어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망치고 싶었다. 이 퀴퀴한 냄새와 숨막히는 진실의 무게로부터 벗어나 내 안락한 승용차 안으로 스며들고 싶었다. 건강하십시오. 제가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나는 짧게 목례를 하고 몸을 돌렸다. 발걸음을 재촉해 병실문을 향해 걸었다. 등 뒤에서 빗소리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였다. 자전거. 나직한 목소리가 내 발목을 잡았다. 잘못 들었나 싶어 멈칫했다. 뒤를 돌아보자 명자 씨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자전거 고쳐야 하는데 체인이 자꾸 빠져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자전거. 아버지를 상징하는 그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나왔다. 우연일까? 아니면 파편처럼 흩어진 기억 속에 아버지가 남아있는 것일까? 나는 홀린 듯 다시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여전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눈빛이 조금 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흐리멍덩하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무언가 간절한 빛이 일렁이고 있었다. 자전거라니요? 누구 자전거를 말하는 겁니까? 내가 다급하게 묻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시트 위에 던져진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를 만지듯. 철수 씨, 비 오는데 자전거 타고 오면 미끄러운데. 철수,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내 입에서 헉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다. 아니,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치매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자전거를 타고 올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 상대에게 가질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다. 내 가슴 속에서 억눌러 왔던 의심의 댐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의 편지를 꺼냈다. 봉투가 구겨져 있었다. 이것을 열어야 한다. 열어서 확인해야 한다.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가 왜 우리 가족을 두고 이 여자에게 마음을 줬는지 알아야만 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 편지를 여는 순간 나는 아버지를 영영 용서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흘렸던 땀방울이 모두 거짓이 되고 어머니의 희생이 조롱거리가 될까봐 겁이 났다. 이거 아버지가 쓴 편지입니다. 나는 쥐어짜대고 옥소리를 냈다. 명자 씨는 편지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가 편지의 의미를 이해할 리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아니 나 자신에게 확인을 받아야 했다. 읽어드릴까요? 아버지가, 철수 씨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남겼는지. 나의 물음에도 그녀는 그저 철수 씨, 비 오는데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 앵무새 같은 반복이 오히려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결심한 듯 편지 봉투의 끝을 잡았다. 직, 정적을 가르는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소리였다. 봉투 안에는 빽빽하게 글씨가 적힌 편지지 2장이 들어있었다. 나는 첫 줄을 읽어내려갔다. 명자 씨, 나요, 철수요. 염치 불구하고 또 펜을 들었어. 내 평생 당신에게 진 빚을 어찌 다 갚을지. 빚? 사랑 고백이 아니라 빚이라니.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음 문장을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그곳에는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니 상상해서는 안 됐던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뱀처럼 떠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 든 편지지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그 종이 한 장에 담긴 것은 단순한 외도의 흔적이 아니라 한 남자가 평생을 짊어져야 했던 침묵의 무게였다. 창밖의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마치 아버지의 눈물처럼, 혹은 나의 오열처럼.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침묵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삼켜야 했던 비명이라는 것을 나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다. 빗줄기가 창문을 거세게 때리는 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억눌린 통곡처럼 들려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누렇게 변색된 편지지를 펼쳤다. 잉크가 번진 자국은 아버지가 흘린 눈물인지 땀방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위에 적힌 글자들은 내 심장을 향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날아들었다. 명자 씨, 나여 진우의 비여. 이 편지를 당신이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려.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은혜를 입고도 끝내 다 갚지 못하고 가는 못난 놈을 용서하시오. 첫 문장부터 숨이 턱 막혔다. 은혜라니. 불륜을 저지른 상대에게 할 말치고는 너무나 숭고하고 무거운 단어였다. 나는 침을 꼴깍 삼키며 다음 줄을 읽어내려갔다. 시선이 내려갈수록 내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손끝은 제어를 잃고 파르르 떨렸다. 1988년 그해 봄을 기억하시오.
우리 진우가 심장병으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의사가 선고를 내렸던 그날 말이요. 수술비 500만 원. 그 돈이면 집 2채를 살 수 있었던 시절. 일용직 잡부였던 내게는 하늘의 별을 따오는 것보다 더 막막한 액수였소. 친척들도 친구들도 모두 내 전화를 피하고 등을 돌렸을 때 나는 미친 사람처럼 당신 집 대문을 두드렸지요. 1988년 내가 14살 되던 해, 나는 그해 봄을 병실 천장만 바라보며 보냈다. 심장 판막에 구멍이 났다고 했다. 어린 마음에도 부모님이 돈 때문에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죽음을 예감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처럼 수술을 받게 되었고 나는 아버지가 먼 친척에게 돈을 빌렸다고만 알고 있었다. 그게 아니었나? 비 내리는 당신 집 마당에서 나는 무릎을 꿇고 빌었소. 내 자식 좀 살려달라고. 내 목숨이라도 저당 잡힐 테니 제발 돈 좀 빌려달라고. 흙탕물에 머리를 박고 짐승처럼 울부짖던 나를, 쌀가게를 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을 선뜻 내어준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소. 차용증 한 장 없이 그저 자식 살리겠다는 아비 눈빛 하나 믿고 그 큰 돈을 건네준 당신을 내가 어찌 잊겠소.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외도가 아니었다. 배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을 구걸한 아버지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사진 속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던 이유는 사랑에 빠져서가 아니었다.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 그 벅찬 안도감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미소였던 것이다. 나는 그 미소를 불륜의 증거라며 비웃고 경멸했다.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그 돈이 아버지가 자존심을 팔고 무릎을 꿇어 구걸해온 생명값이었다니. 나는 내 가슴을 쥐어뜯고 싶었다. 진우 엄마에게는 끝까지 비밀로 해달라는 내 부탁, 당신은 지켜주었지요. 못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무릎 꿇고 돈 빌려왔다는 걸 알면 그 사람 자존심에 평생 상처가 될까봐, 그리고 우리 진우가 커서 제 아비가 비굴하게 돈을 구걸해서 저를 살렸다는 걸 알면 기죽을까봐. 나는 평생 입을 다물었소. 그게 아비로서 내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소. 아버지는 기꺼이 당신을 태워 자식을 살리는 거름이 되었다. 그 시커먼 속을 나는 무능이라 비웃었고 그 침묵을 비겁함이라 손가락질했다. 아버지가 낡은 자전거를 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페달을 밟았던 이유가 명확해졌다. 그것은 단순히 생활비를 벌기 위함이 아니었다. 명자 씨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아버지는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했던 것이다. 편지 뒷장에는 아버지가 매달 조금씩 돈을 갚아나간 기록이 적혀 있었다. 3만 원, 5만 원, 어떤 달은 1만 원. 꼬깃꼬깃한 지폐들이 모여 내 생명을 지탱했고 아버지의 삶을 갉아먹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제 원금은 다 갚았지만 내 자식을 살려준 그 마음의 빚은 저승가서도 갚겠소. 명자 씨, 당신이 치매로 요양원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소. 차마 찾아갈 용기가 없어 이 편지만 씁니다. 내 자전거가 멈추는 날 부디 당신도 평안하기를. 편지는 끝났다. 하지만 내 안의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고개를 떨구었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으어.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언어가 되지 못한 비명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아버지는 이 엄청난 비밀을 혼자서 끌어안고 가셨다. 내가 아버지는 해준 게 뭐 있냐고 소리칠 때도
창피하니까 학교에 오지 말라고 밀쳐낼 때도 아버지는 묵묵히 그 모멸감을 견뎌내셨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무릎 꿇어 살려낸 소중한 아들이니까. 당신의 자존심보다 내 생명이 더 중요했으니까.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 앞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차가운 병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나는 아버지처럼 오열했다. 아버지가 명자 씨의 마당에서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울었을 그날처럼 나 역시 죄책감이라는 진흙탕 속에서 뒹굴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통곡 소리에 창밖을 보던 명자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엎드려 오는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침대에서 내려와 내 곁으로 다가왔다. 앙상한 손이 내 떨리는 어깨 위에 얹어졌다. 울지 마, 아가. 배고파서 오나?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나는 더욱 서러워졌다. 이분이었다. 내 아버지가 그토록 고마워했던 사람. 우리 가족의 은인. 그런데 나는 이분을 아버지의 상관녀로 오해하고 증오했다. 내 어리석음이, 내 얄팍한 판단이 너무나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명자 씨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내 등을 토닥거렸다. 괜찮아, 괜찮아. 비 그치면 자전거 타고 올 거야. 철수 씨가. 그녀의 입에서 다시 나온 철수 씨라는 이름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의 기억 속에 아버지는 핏쟁이라 아니라 비 오는 날 자전거를 타고 오는 성실한 청년으로 남아 있었다. 녹슨 자전거 체인이 삐걱거릴 때마다 아버지는 내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내 다리가 부서져라 페달을 밟아 너를 지키고 있다고. 나는 그 소리를 소음으로만 여겼다. 귀를 막고 외면했다. 이제야 그 소리가 아버지의 사랑 노래였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자전거는 멈췄고 아버지는 떠나고 없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을까? 탈진할 정도로 눈물을 쏟아내고 나서야 나는 겨우 고개를 들었다. 명자 씨는 여전히 맑고 텅 빈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퉁퉁 부은 눈으로 그녀를 마주 보았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다. 아버지가 차마 붙이지 못했던 이 편지, 그리고 평생을 짓눌려 살았던 그 마음의 빚을 내가 대신 전해야 했다. 비록 그녀가 온전한 정신으로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남겨진 자식된 도리이자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편지를 다시 폈다. 그리고 목을 가다듬었다. 갈라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몇 번이나 헛기침을 해야 했다. 할머니, 아니, 명자 아주머니.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들어주세요. 창밖의 빗소리는 잦아들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영혼이 이 좁은 병실 구석 어딘가에 서서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내 목소리가, 아니, 아버지의 진심이 30년의 세월을 건너 그녀에게 닿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는 편지의 첫 줄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 생애의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아름다운 낭독의 시작이었다. 뒤늦게 당도한 진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히 가슴에 닿는 순간 기적은 소리 없이 피어난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의 편지를 한자 한자 읽어내려갔다. 나의 낭독은
단순한 글자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굳게 닫혀있던 아버지의 입술을 대신하는 것이었고, 차마 전하지 못해 허공을 맴돌던 영혼의 고백이었다. 병실아는 내 목소리와 명자 씨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잦아드는 빗소리만이 존재했다. 명자 씨,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 아들 진우가 장성하여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소.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요.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아니 죽어서도 이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내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형편없이 갈라졌다. 편지를 읽는 내내 잉크냄새 섞인 종이 향기가 코끝을 맴돌았다. 그것은 아버지의 땀냄새 같기도 했고, 어린 날을 업고 병원 복도를 뛰던 그날의 비릿한 피냄새 같기도 했다. 나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품었다.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이토록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 무게는 죄책감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던 크기였다. 고개를 들어 명자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치매라는 병마가 그녀의 이성을 갉아먹었을지언정 감정의 뿌리까지 뽑아내지는 못한 것 같았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명자 씨는 천천히 손을 뻗어 내 젖은 뺨을 어루만졌다.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의 감촉이 따뜻했다. 철수 씨, 울지 마. 비 그쳤어. 이제 집에 가야지. 그녀는 나를 아버지로 착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굳이 정정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아버지가 되어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이 옳다고 느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네, 이제 집에 갈게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편히 눈 감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다. 사진 속 30년 전의 미소와 겹쳐 보이는 그 웃음은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녹여버렸다. 나는 그녀가 편안히 잠들 때까지 곁을 지키다 간호사에게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섰다. 요양원 건물을 나서자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바닥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나는 바로 출발하지 못했다. 백미러 속에 비친 내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아버지는 평생을 침묵 속에서 나를 사랑했다. 그 사랑은 화려한 언어나 값비싼 선물로 포장되지 않아서 어리석은 나는 그것이 사랑인 줄 몰랐다. 아버지의 사랑은 태양처럼 눈부시지 않았지만 밤새도록 어두운 길을 묵묵히 비추는 달빛 같은 것이었다. 나는 이제야 그 은은한 빛의 온기를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시는 잠들어 있었다. 나는 텅 빈 도로를 달리며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복기했다. 무뚝뚝하게 밥상머리에서 신문만 보던 모습, 성적표를 보며 뒷짐지고 헛기침하던 모습, 그리고 늘 자전거를 타고 내 등 뒤에서 멀어지던 구분 등.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아픔이 아닌 그리움으로 채색되어 다가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세워진 낡은 자전거가 나를 반겼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처분해야 할 고물덩어리로 보였던 그 자전거가 이제는 아버지의 분신처럼 느껴졌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창고에서 공구함을 꺼냈다. 양복 상의를 벗어던지고 손해를 걷어붙였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마당으로 나가 자전거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녹슨 체인에 기름을 치고
너덜너덜해진 안장을 닦았다. 빡빡하게 굳어버린 페달을 손으로 돌리자 끼익 하는 쇳소리가 났다. 나는 기름걸레로 프레임 구석구석을 닦아냈다. 검은 기름때가 손에 묻어났지만 개의치 않았다. 아버지는 매일 밤 이 작업을 했을 것이다. 내일 또다시 가족을 위해 페달을 밟아야 했으니까. 자전거를 닦는 행위는 아버지가 삶을 대하는 태도였고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였다. 나는 아버지가 만졌을 핸들을 잡고 아버지가 밟았을 페달을 돌리며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 아버지, 많이 힘드셨죠?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시느라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기름칠이던 체인이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바퀴살에 낀 먼지를 털어내고 타이어에 바람을 넣었다. 쭈글쭈글했던 타이어가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마치 죽어있던 아버지의 심장이 다시 뛰는 것만 같았다.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자전거를 고쳤다. 그것은 단순히 기계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무너져 내렸던 아버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의식이었다. 녹슨 바퀴가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하며 세월의 먼지를 털어내듯 상쾌한 바람 소리를 냈다. 어느덧 동이 트고 있었다.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마당을 채웠다. 나는 수리를 마친 자전거를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갔다. 안장에 올라타 보았다. 엉덩이가 베기고 핸들 높이가 맞지 않아 불편했다. 아버지는 이 불편한 자전거 위에서 평생을 버티셨구나. 나는 심호흡을 하고 페달을 밟았다.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갔다. 처음에는 비틀거렸지만 이내 균형을 잡고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새벽 공기가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동네 어귀를 돌았다. 아버지가 매일 아침 보았을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다. 잠에서 깨어나는 골목길, 부지런히 문을 여는 가게들, 빗자루질하는 이웃들. 자전거 위에서 바라본 세상은 차 안에서 보던 세상과는 달랐다. 더 가깝고 더 생생하고 더 따뜻했다. 언덕길을 오를 때는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허벅지가 타질 것 같았다. 아버지는 이 고통을 견디며 나를 키우셨다. 내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 당신의 심장을 깎아내셨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땀방울이 흘러내려 눈을 찔렀지만 페달을 밟는 다리에 힘을 주었다. 정상에 오르자 탁 트인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떠오르는 태양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자전거를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았다. 아니, 자랑스러웠다. 나의 아버지는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고 위대한 사람이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마치 아버지의 미소처럼 느껴졌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허공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다.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불어와 내 땀을 식혀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다시 자전거에 올랐다. 내리막길을 시원하게 내달렸다. 바람이 내 귓가에서 노래를 불렀다. 아버지의 낡은 자전거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가 기억하는 한, 그리고 내가 이 페달을 밟는 한,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내 삶 속에서 달릴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 자전거를 제자리에 세웠다. 그리고 깨끗이 씻고 출근 준비를 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어제와 달랐다.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넥타이를 매며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그 눈빛 속에 담긴 깊은 사랑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현관을 나서며 낡은 자전거의 핸들을 한번 쓰다듬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아닌 아버지의 투박한 손길이 느껴졌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 등 뒤에는 언제나 나를 지켜주는 아버지의 든든한 그림자가, 그리고 낡은 자전거가 함께할 테니까. 삶은 계속될 것이고 나는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내 자식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갚으며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가 내게 남긴 진짜 유산이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